오늘 아침 여러분이 탄 지하철, 그 플랫폼 아래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음악을 듣고 잠들고 스마트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역과 역 사이를 오갑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이 처음 문을 열었던 날, 지상에서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반백 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터널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아이스버그입니다. 레벨 첫 번째, 수면. 숫자로 시작해 봅시다. 서울 지하철의 현재 규모를 이해하는데 숫자만큼 정직한 것이 없으니까요. 서울 지하철은 현재 9개의 주요 노선과 340개 이상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연장 거리는 330km 이상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절반을 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 이용객은 700만 명, 1년으로 따지면 25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지하 터널을 통과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큰 시스템이 처음 시작된 건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1971년 4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잇는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도심의 버스와 차량은 하루 종일 꼼짝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종로 한복판의 땅을 팠습니다. 개착식 공법이라고 합니다.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땅을 파내려가는 방식이죠. 도심 한가운데서 길 전체를 드러내고 콘크리트 상자를 집어넣고 다시 덮는 겁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구간 아래에 흐르는 지하 수맥과 옛 한강의 지류들이 작업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물이 차올라 다음 날 아침 다시 퍼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서울 시민들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 넉 달이 지났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오전, 서울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산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 기념식이었습니다. 개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고 당시 1호선 첫 기관사로 선발된 조상호 씨는 수백 명의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열차를 정확히 30cm 이내에 정차시키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개통식 시작 1시간 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립극장의 광복절 경축식에서 제1교포 출신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대통령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단 옆에 앉아있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유탄에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7시 31분 유경수 여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기념 우표는 바로 그날 오전에 우체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우표 수집책 속에 기뻐야 할 그날의 기억이 침울한 기억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조상호 기관사는 그날 개통식을 뒤로하고 열차를 처음 운전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눈앞이 순간 하얗게 됐고 열차가 정확한 위치에 멈추지 않았다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규정대로 30cm 이내 정체 실패한 것이죠. 그는 서울역과 종각을 몇 번 더 오가며 겨우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살이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84살의 조상호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경로당에서 인터뷰를 받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기뻐해야 했는지 슬퍼해야 했는지 모르겠었다고. 서울 지하철은 그렇게 죽음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서울 지하철 안에는 지금도 한 번도 영업을 시작한 적 없는 승강장이 존재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여러분이 환승할 때 아마 한 번씩은 지나쳤을 그 역입니다. 그런데 그 역의 지하 3층에는 아무도 모르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2호선 신설동역 바로 밑. 누군가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플랫폼과 선로가 있지만 한 번도 승객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개통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승강장에는 안내방송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 유령 승강장은 5호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974년 당시의 계획에서 지하철 5호선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선형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설동역에도 5호선이 지나가도록 미리 승강장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구자춘 신임 서울시장이 계획 전체를 바꾸면서 신설동 지하 3층 승강장은 영원히 비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공간은 군자 차량 사업소로 향하는 입출고용 열차가 가끔 통과할 때만 잠깐 빛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어둠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역무원도 승객도 안내방송도 없이 유령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누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공간.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 서울 지하철에는 해마다 실제 인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연평균 37명이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선로 투신이었습니다. 연평균 33.7건의 투신 자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매주 1명 가까이 서울 지하철 어딘가의 선로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옆에서, 책가방을 맨 학생 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오늘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는 2천억 원대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크린도어는 이 아이스버그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그 문. 그 전에 먼저 왜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붙어 다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5년 7월 9일 한국에서 공포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제목은 귀신 열차였습니다. 조회수가 가장 낮은 유튜버 다경이 신비로운 지하철 역장을 만나 진짜 공포를 파헤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영 첫 주에만 56만 명 이상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러 갔을까요? 왜 지하철은 공포의 배경이 되는 걸까요? 답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지하철은 매일 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가장 낯선 일이 벌어질 때 공포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탑승하는 공간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시 전설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기록에 숨어 있었고 계약서 안에 쓰여 있었습니다. 레벨 두 번째로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이 지나는 그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레벨 두 번째, 균열. 1971년 4월 12일 종로 한복판의 땅이 열렸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의 책임자들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성문인 남대문과 동대문 근처를 파야 했는데
문화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됐습니다. 둘째, 종로 지하에는 옛 한강의 지류가 흐르는 수맥들이 가득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공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어려운 구간은 세종로와 종로가 만나는 광화문 사거리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의 예각 교차로 아래를 직각으로 꺾어 터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이름은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1년부터 1974년 사이 서울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쳤는지 정확한 집계는 공개된 자료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당시는 안전규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 전혀 달랐고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에 속도를 내는 시기였습니다. 26억 원짜리 터널을 3배 빠르게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지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상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불편함에 불평하면서도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땅이 열리고 콘크리트가 쌓이고 쇳덩어리가 내려가는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1984년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오늘날 2호선은 순환선입니다. 시청역에서 출발해 강남을 돌고 다시 시청역으로 돌아옵니다. 끝이 없는 원형이죠. 처음에 탄 곳이 결국 도착점이 됩니다. 이 순환 구조 때문에 2호선은 특별한 도시 전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열차를 타면 아무도 없는 환승역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이야기. 특정 시간에 특정 칸에 올라타면 이상한 것을 본다는 이야기들이 2호선을 배경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건 전설이지만 전설이 특정 공간에 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호선 성수역 이야기를 해봅시다. 1997년 8월 7일 성수역에서 두 전동차가 충돌했습니다. 당산행 전동차와 합정행 전동차가 같은 구간에서 마주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바로 전날 대한항공 801편이 괌 근처에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220여 명이 사망한 그 사고가 모든 뉴스를 덮어버렸고 성수역 충돌 사고는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언급되다 사라졌습니다. 성수역은 그렇게 사고의 기억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2호선 성수역은 이후에도 다른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2호선 전체를 마비시킨 사건입니다.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 신당역에서 상왕십리역 방향으로 달리던 2260호 열차가 앞에 정차해 있던 22585 열차를 추돌했습니다. 충돌의 원인은 자동 열차 정지 장치, 이른바 ATS의 오작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열차를 자동으로 멈춰야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38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스로 열차 문을 열고 선로로 내려가 탈출했습니다. 안내방송이 없었거나 있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열차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돌 사고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26일 후인 5월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의식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상왕십리역 사고는 이미 기억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더 큰 뉴스 뒤로 숨겨진 사고들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이 반복을 허용합니다. 9호선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옥 열차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238%를 기록했습니다. 정원의 2배가 넘는 승객이 한 열차에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지 못해 발이 문에 낀 채로 열차가 출발하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 소방서는 가장 혼잡한 역에 자동제 세동기와 소방대원을 상시 대기시켰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산소 결핍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사가 출퇴근 시간 열차 내부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했습니다. 이제 성수대교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지하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연결이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서울 시내 교량 전체에 안전정밀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2호선이 통과하는 당산철교가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당산철교가 먼저 무너졌을 것이라고. 당산철교는 일반 도로 교량이 아니라 2호선 전동차가 통과하는 철교였습니다. 당시 2호선은 혼잡도 200~300%의 만원 열차가 하루에도 수백 번 그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산철교가 무너졌다면 32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한강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당산철교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텼고 후에 안전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교량 위를 지나는 2호선 열차는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수천만 명을 그 위로 실어 날랐습니다. 지하철이란 것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얇은 경계 위를 걷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레벨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신설동역 지하 3층입니다. 아까 첫 번째 레벨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신설동역 지하 3층 유령 승강장은 197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계획상 5호선이 이 구간을 지나도록 되어 있었고 미리 지하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자춘 시장이 5호선 선형 계획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호선은 다른 길로 갔고 신설동역 지하 3층은 하루도 영업하지 못한 채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 벽 안에서 홀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공간은 거기 있습니다. 입출고용 열차가 통과할 때만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승강장 안내판은 없습니다. 영명도 없습니다. 그냥 터널 안의 어두운 공간입니다.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승강장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바로 위를 지나가는 동안. 레벨 3번째로 내려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레벨 3번째, 잠긴 문. 2009년 서울 지하철 전 역사의 안전문, 즉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호선부터 4호선에 2,238억 원, 5호선부터 8호선에 1,948억 원, 9호선에 922억 원, 합치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설치 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37명이었던 지하철 사망자는 설치 이후 연평균 0.4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사망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33.7건이었던
투신 자살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 사업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이후 서울 전체의 자살률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2009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1명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 다음 해인 2010년에는 26.2명이었고 2011년에는 26.9명이었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자살이 사라진 대신 한강에서의 투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스크린도어는 지하철을 막았지만 그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스크린도어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역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하청업체 소속 조 모 씨로 당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그는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들어오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습니다.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에는 분명히 이 작업은 2명이 함께 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초기 입장에서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역 사고보다 앞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성수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때도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강남역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이번에는 2호선 구의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만 19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의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레벨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성수에서 한 번, 강남에서 한 번, 구의에서 한 번. 3번이었습니다. 왜 3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었을까요? 하청업체가 매번 안전 규정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하청업체 은성 PSD 사이의 계약서에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작업은 2명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 2 조건은 서울 지하철 네트워크의 현실에서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은성 PSD의 기사 수는 전체 스크린도어 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역에서 고장이 접수되는 순간 이미 다른 역에서 또 다른 고장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50분 걸리는 구간에 2명이 동시에 가면 1시간 이내 도착 조건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구의역 사고 당일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의역 고장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후 을지로 사가역에서 또 다른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기사 혼자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기사들은 선택했습니다. 혼자서 빠르게 가는 것을. 그것이 반복되어 온 관행이었고 서울 메트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3번의 사고 이후 3번 모두 처음에는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정은 있었습니다. 단지 지켜질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만든 것은 승객을 위해서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5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도어를 유지하고 수리하는 사람들은 스크린도어 때문에 죽었습니다. 승객을 보호하는 문이 노동자를 죽이는 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계약 구조였습니다. 서울 메트로라는 원청의 정규직 직원들은 안전하게 일했고 은성 PSD라는 하청의 비정규직 기사들은 혼자서 위험한 곳에 뛰어들었습니다. 2016년 6월 1일 스크린도어 사고로부터 불과 나흘 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지하 15m 아래에서 쇠막대를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용접에 쓰는 가스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명은 폭발의 힘으로 지상으로 튕겨 올라가 발견되었고 3명은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3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하 터널은 그렇게 사람을 삼키고 다시 내놓습니다. 레벨 4번째로 내려가기 전에 기억해 주세요. 다음 레벨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것입니다. 레벨 4번째. 구의역 9-4. 2016년 5월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순환 승강장.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은성 PSD 소속 기사가 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그를 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나이만 19살. 다음 날이 그의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실습생이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실습 과정을 통해 은성 PSD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월급은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동 건수와 처리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혼자 구의역에 도착했습니다. 규정에는 2명이 함께 와야 했지만 같은 시간 다른 역에서도 고장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관행이었고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구의역 내선 승강장 9번째 스크린도어 4번째 칸 위치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이 위치는 9-4라고 불립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메트로 기관사는 플랫폼에 작업자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에 작업 중 표시가 없었습니다. 열차는 정상 속도로 진입했고 김군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습니다. 19살의 몸이 자신이 고치려던 문에 의해 으스러졌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컵라면이었습니다. 아마 작업이 끝나면 먹으려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의역 9-4 승강장에는 수백 장의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컵라면을 두었습니다. 꽃을 두었습니다. 편지를 두었습니다. 제발 밥이나 먹고 가지라고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기리라고 썼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서울 메트로의 공식 입장은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수역과 강남역대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군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생일 전날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 속에서 은성 PSD와 서울 메트로 사이의 계약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고장 신고 1시간 이내 도착, 동시에 2명이 함께 작업. 두 조건이 동시에 불가능한 이유를 기자들이 따졌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당일 구의역 고장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후 을지로 사가역에서도 고장 신고가 접수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동 시간만 50분이 걸리는 그 거리에서 한 명의 기사가 두 역을 모두 1시간 안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사고 12일 후 서울 메트로 본사와 은성 PSD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출신 전직 직원들을 은성 PSD가 채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유착,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구조. 기관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은성 PSD는 폐업했습니다. 구의역구 다시사 위령 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고립됐습니다. 한 명은 지하 30m 아래에서 1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다가 이틀 후 지하 21m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주변 도로는 지반이 내려앉아 통제됐고 붕괴된 현장 안에는 작업자들의 쉼터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C씨는 그 컨테이너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1971년에 서울 지하를 처음 팠던 그 시절부터 2025년에 지금까지 서울의 지하에 터널을 만드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 10주기인 2026년 5월 28일 구의역구 다시사 승강장에는 다시 추모객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도어에는 여전히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는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줄어든 인력, 다시 늘어나는 외주화. 바뀐 것이 있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벨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규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성수역 사고 때도, 강남역 사고 때도, 구의역 사고 때도 어느 문서를 뽑아도 2명이 함께 작업한다는 규정이 쓰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지만 서울 메트로는 규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하청업체는 규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시스템 자체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규정이 지켜질 수 없게 설계된 시스템에서 규정 위반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레벨 5번째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면서도 내일 아침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레벨 5번째. 지하에 남은 것들. 도시는 왜 지하로 내려갔을까요? 지상에 공간이 없어서라는 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지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교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는 수십만 구의 유골이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에는 600만 명의 유골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의 첫 지하 공사는 땅을 파다가 조선시대 수맥과 마주쳤습니다. 인간은 지하를 팔 때마다 무언가를 만납니다. 이미 거기 있던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역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충동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땅 아래로 내려가려는 충동.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나려는 충동. 스웨덴 스톡홀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린개역이라는 지하철역은 공사까지 완료됐지만 한 번도 개통하지 못한 역입니다. 그 역에는 실베르필렌이라고 불리는 유령 열차가 다닌다는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 역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은색 열차. 거기 탄 사람은 심린개역에 내려야 하는데 그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신설동역 지하 3층과 같은 종류의 공간이 세계 어느 도시에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완성되었지만 목적을 잃은 공간. 사람이 설계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어쩌면 이 공간들은 우리가 지우지 못한 계획의 흔적이자 현실과 어긋난 욕망의 잔해입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양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풀리지 않는 감정. 살아서 해소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서 맺히는 감정. 귀신 이야기가 많은 문화에서 귀신은 대개 이 한을 품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보아지지 못한 죽음, 기억되지 못한 이름,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서울 지하철에 귀신 이야기가 많다면 그것은 지하라는 공간의 어두움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돌보아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5년에 개봉한 영화 귀신 열차는 흥미로운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회수가 가장 낮은 유튜버입니다. 그는 진짜 공포를 담아야 영상이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철 역장을 만나 저주받은 역들을 추적합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이 영화가 담아내려 한 것은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매일 타는 공간인데 뭔가 모를 것이 있다는 감각. 평범한 일상 안에 이상한 것이 숨어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스버그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되짚어 봅시다. 1974년 개통 첫날의 총소리. 신설동역 지하 3층에 봉인된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 매년 30여 명이 선로로 뛰어들던 역들. 스크린도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혼자 고치다 죽어간 19살. 지하 21m에서 발견된 시신. 규정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었던 계약서. 이것들은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지하에서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서 안에는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오늘 밤 마지막 열차가 지나간 뒤 구의역구 다시사 승강장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명은 꺼지고 안내방송도 멈출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스크린도어 유리에는 아직 포스트잇 몇 장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써놓은 글들, 기억하겠다는 약속. 다음 생에는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바람.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 역, 그 문, 그 플랫폼. 거기에 남겨진 이름들은 열차가 떠난 뒤에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하지 않든 서울 지하철 아이스버그였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다음 영상 공지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오른쪽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